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새해에 올리는 첫 영상인데요. 오늘은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금융소득이 올해 부쩍 늘어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2천만 원, 그리고 1천만 원, 이 두 가지 금액만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2천만 원, 1천만 원이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챙겨보죠.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으면 이런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15.4%인데요. 소득세가 14%, 그리고 농특세가 1.4%인데 합쳐진 것입니다. 나라는 이 세금 15.4%를 미리 떼고 나머지 84.6%에 해당하는 소득을 투자를 한 사람에게 지급을 하죠. 그럼 잠깐 투자 상품별로 소득세 부과 대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금과 적금의 만기이자 그리고 국내 주식의 배당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국내 채권 이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매매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최근까지 한다 만다 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제도였죠. 여하튼 2년간 유예를 했고 2025년부터는 하겠다고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해외에 상장된 ETF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소득세 과세가 되고요. 매매 차익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분배금도 소득세를 부과를 시킵니다. 자, 그럼 먼저 2천만 원부터 볼 텐데요. 2천만 원이 뭘 의미하느냐? 세전 기준으로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상 받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즉, 종합과세에 합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죠. 개인 사업을 하는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비용을 제외하고 확정된 사업소득이 1천만 원이신 분인데요. 이 1천만 원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는 금융소득도 세전 기준으로 1,900만 원이 있는데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조금 전에 소득세 15.4%를 미리 냈잖아요. 그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종합과세에서는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걸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사업소득 1,000만 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금리가 올라서 금융소득이 많아졌어요. 원래는 1,900만 원 정도 금융소득이 나왔는데 이게 2,5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초과한 금액 500만 원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 금융소득과 합쳐진 1,500만 원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죠.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분들은 직장인이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이 정해지면 화면 보시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요.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세금을 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이미 소득세 15.4%를 미리 냈는데 또 이렇게 추가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애매하게 많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소득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핵심은 결국 2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세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가족이랑 나누시면 됩니다. 소득은 1인당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소득과 와이프의 소득이 따로따로입니다. 가끔 우리 와이프는 전업주부인데 그럼 결국 나한테 합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직업이 있던가 없던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각자 계산되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서로 명의를 나누어서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죠. 주식도 나누고 예금도 서로 나누어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은 애초에 가입할 때 명의를 구분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주식은 증여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대체 출고로 증여를 할 수 있는데 복잡하다면 지점 가서 배우자 증권 계좌로 이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자녀까지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그리고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증여 한도 내에서 자녀 명의로 옮겨 놓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절세에 상품을 가입하는 건데요. 절세의 상품은 크게 화면 보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만 65세가 넘으신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고요. 소득세 15.4%가 완전히 면제가 되고 금융소득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면 비과세 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최근 3년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던 분이라면 가입은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나이가 어린데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혹은 지역농협에 가셔서 조합원을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지점마다 조합원 가입 비용이 다 다른데 요즘에는 보통 1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이 가입비는 최초에 한 번만 내면 되고 나중에 조합원에서 탈퇴를 하겠다 하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가입비를 내시고 조합원이 되면 1인당 3천만 원까지는 세금 우대를 받는 예금을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입을 하면 농특세 1.4%만 냅니다. 그래서 소득세 14%를 절세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은 전혀 합산되지 않으니까요. 금융소득이 많든가 적든가 일단 예금 한도 3천만 원은 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을 14% 내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과세 저축과 한도가 중복되지 않으니까요. 만 65세가 넘으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비과세 저축을 그냥 5천만 원까지 채워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 상품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으니까요. 자, 마지막 방법은 ISA 계좌를 신탁형으로 가입을 해서 ISA 전용 예금을 가입하는 건데요. 가입 기간 3년 동안 200만 원 정도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별도 영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댓글로 영상 주소를 링크를 해둘 테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 우대를 받는 상품 외에 적금이나 예금은 가급적이면 만기를 1년 단위로 끊는 게 좋습니다. 만기가 2년이나 3년이 된다면 만기 때 이자가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럼 그의 금융소득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자는 1년 단위로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배당주를 투자를 한다면 배당락이 나오기 전에 배당금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 그럼 배당금을 포기를 하고 매도를 하셔서 매매 차익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보료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보료는 1,000만 원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만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라면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이 1원도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22년도에 건보료 부과 기준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근로소득 외에 연간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건보료를 추가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 소득이 3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의 초과 소득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가 되고요. 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오롯이 내가 전부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은 가급적이면 1천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전체 소득이 건보료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인데 금융소득이 애매하게 1천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무조건 1천만 원 이하로 만들어 놓는 게 유리합니다. 이자를 조금 더 받는 것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피부양자라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이제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 나와도 관계는 없지만 금융소득 외에 사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로 맞춰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자를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보료를 따로 내야 되는 더 큰 손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1인당 2천만 원, 건보료는 1인당 1천만 원, 이 금액 이하라면 금융소득은 0원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올 한 해도 현명한 재테크로 돈 많이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